백돌이가 입에 뭔가를 물고 돌아왔는데 떨어진 건 구겨진 서류 봉투였다. 희순의 손이 떨렸다. 봉투 겉면에 희미하게 보이는 글씨. 유언장. 그거 뭐야?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어메, 그거 아버지 유언장 맞지? 내가 봐도 되겠어? 정훈이 손을 내밀었다. 희수는 봉투를 꼭 움켜쥐고 뒤로 물러섰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경상남도 깊은 산골,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작은 마을에 김희순이 살고 있습니다. 76의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눈빛은 또렷했지만 그 얼굴엔 세월이 남긴 깊은 주름과 함께 말 못할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초가집 마루를 비추면 희수는 백돌이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백돌이는 이 마을에서 소문난 진돗개였죠. 주인을 향한 충성심이 남달랐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백돌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희순이 밥을 차리면 백돌이는 조용히 옆에 앉아 기다렸고 희순이 마당을 쓸면 백돌이는 그 주변을 맴돌며 지켰습니다. 백돌아, 오늘도 우리 둘이구나. 희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자식들과 연락한 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고 손주들의 얼굴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큰아들 정우는 도시에서 사업한다며 집을 나간 지 10여 년 딸 정미는 서울에서 교사로 살고 있다고 들었지만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희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외로울 게 뭐 있나요? 백돌이가 있는데. 하지만 정작 밤이 되면 빈 방들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희순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백돌이 밥을 챙겨주고 마당 청소를 한 뒤 텃밭을 돌보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백돌이와 함께 마을 한 바퀴를 돌았고 저녁엔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느리지만 단단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최근 들어 백돌이가 자꾸 집 뒤편 산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죠. 희수는 백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뭘 그리 찾나, 백돌아. 산에 뭐가 있다고. 어느 날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마루에 앉아있던 희순에게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백돌이가 귀를 쫑긋 세우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자 희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어메, 나다. 정훈이다. 희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여 년 만에 들리는 큰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야윈 얼굴의 정훈이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건장했던 몸이 많이 말라 있었고 옷차림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메, 여기 공기 참 좋다. 오랜만에 어메랑 좀 살아볼라고. 정훈의 말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희순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희순은 아무 말 없이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정훈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백돌이는 정훈을 보자 으르렁거리며 경계했습니다. 개의 본능이 무언가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희수는 백돌이를 달래며 정훈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밥이나 먹고 가거라. 하지만 희순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평화로웠던 일상에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백돌이가 계속해서 정훈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며 희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희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훈이 돌아온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훈이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희수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아들이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낯설면서도 한편으론 그리웠습니다. 정훈은 예전과 달리 조용했고 희순의 눈치를 살피며 지냈습니다. 어메, 내가 설거지 할게. 어메, 마당 쓸어드릴까? 이런 말들이 정훈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희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할 일도 안 하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희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돌이만은 달랐습니다. 정훈이 집에 온 후로 계속 불안해했고 밤마다 집 주변을 맴돌며 뭔가를 경계했습니다. 희순이 백돌이를 달래려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백돌아, 왜 그러나? 정훈이는 우리 아들인데. 하지만 백돌이는 여전히 정훈만 보면 으르렁거렸습니다. 정훈도 이런 백돌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메, 이게 왜 이래? 나보고 계속 짖고. 원래 낯선 사람한테는 그래.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희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론 백돌이의 반응이 신경 쓰였습니다. 백돌이는 평소에도 영리한 개였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남달랐습니다. 사흘째 되는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라면 희순 곁에서 얌전히 기다리던 백돌이가 갑자기 뛰쳐나간 겁니다. 목줄도 채우지 않은 채로 말이죠. 백돌아, 백돌아. 희순이 아무리 불러도 백돌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 뒤편 산으로 향해 달려가더니 아이의 모습을 감췄습니다. 어메, 걔가 어디 간 거야? 정훈이 물었지만 희순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백돌이가 이렇게 혼자 어디 가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백돌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희수는 걱정이 되어 마당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정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집안에서 뒹굴거렸습니다. 어메, 개 하나 없어진 게 뭐가 그리 걱정돼? 어차피 배고프면 돌아올 텐데. 하지만 희순에게 백돌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지낸 가족 같은 존재였죠. 혼자 사는 희순에게는 유일한 대화 상대이기도 했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드디어 백돌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거든요. 백돌아, 어디 갔다 왔나? 희순이 달려가서 백돌이를 안아주려 했는데 백돌이가 입에 물고 있던 것이 떨어졌습니다. 구겨진 서류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지? 희순이 봉투를 집어들자 백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걸 가져왔다는 듯이 말이죠. 정훈도 밖으로 나와 봉투를 보더니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메, 그게 뭐야? 어디서 주워온 거야? 모르겠다. 백돌이가 어디서 물고 왔나 보다. 희순이 봉투를 열어보려 하자 정훈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희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겉면에 희미하게 보이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유원장. 희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놨던 비밀이 이렇게 나타날 줄이야. 어메,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 정훈이 의심스럽다는 듯 희순을 바라봤습니다. 희순은 봉투를 품에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거 뭐야? 유원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희순은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쉬기도 힘들었죠. 백돌이는 여전히 꼬리를 흔들며 희순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소중한 걸 찾아왔다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희순에게는 이것이 재앙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메, 그거 아버지 유원장 맞지?
내가 봐도 되겠어? 정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희수는 봉투를 꼭 움켜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다. 그냥 옛날 서류일 거다. 하지만 정훈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유언장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희수는 이 순간을 평생 숨기고 싶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백돌이가 물어온 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운명을 바꿀 폭탄 같은 진실이었던 거죠. 어메, 그거 내가 봐야겠어. 정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의 다정함이 없었습니다. 눈빛도 차갑게 변해 있었죠. 희수는 봉투를 품에 더욱 꼭 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이건 그냥 옛날 서류다. 하지만 정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손을 내밀었죠. 어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잖아. 아버지 유언장 맞지? 왜 숨기고 있었어? 희순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에 나올 줄 몰랐습니다. 백돌이는 여전히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지만 희순에게는 그 모습마저 원망스러웠습니다. 정훈아, 그냥 없던 걸로 해라. 어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유언장을 왜 숨겨놨어? 나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정훈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희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봉투를 정훈에게 내주고 말았죠. 정훈이 봉투를 열자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인 유언장이었습니다. 정훈이 유언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간 부분을 읽을 때부터 정훈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더니 희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메, 이게 진짜야? 본 유산은 첫째 아들이 아닌 막내딸 정미에게 전부 상속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희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메, 대답해. 이게 진짜 아버지가 쓴 거야? 그렇다. 희순의 대답이 떨어지자 정훈은 유언장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백돌이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죠. 그럼 왜 이걸 숨겨놨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0년인데. 정훈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희수는 오랜 세월 참아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를 지키려고 그랬다. 나를 지킨다고? 뭔 소리야? 희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정미한테 어떻게 했는지, 집안에서 어떻게 굴었는지 다 보고 있었거든. 정훈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 내 아버지는 걱정했다. 내가 재산을 물려받으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말이다. 희순의 목소리가 잠겨왔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정훈이는 아직 철이 없어. 돈만 생기면 또 어떤 사고를 칠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미한테 주자. 정미는 착하고 책임감도 있잖아. 정미가 나중에 정훈이도 챙겨줄 거야.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희수는 이 유언장을 공개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정훈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거든요. 내가 그걸 알리면 너 또 무슨 짓 할지 몰라서 숨겼다. 정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엄애도 참 웃기네. 아버지 말씀이라면서 왜 숨겨놨어? 진짜로는 내가 이 집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야? 아니다.
아버지 뜻이 그랬으니까. 됐어. 이딴 유언장 인정 못해. 정훈이 소리를 지르며 유언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언제 쓴 건데? 30년 전?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내일 당장 변호사한테 가서 확인해 볼 거야. 희순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정훈아, 제발. 아버지 뜻대로 하자. 아버지 뜻? 어메가 30년간 숨겨놨던 게 아버지 뜻이야? 말도 안 돼. 정훈은 유언장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희순은 마당에 혼자 남겨졌죠. 백돌이가 다가와서 희순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백돌아, 내가 이걸 물고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희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이죠. 다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날 줄은 몰랐을 뿐입니다. 집안에서 정훈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희수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평화로웠던 일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희수는 상상하기도 두려웠습니다. 이틀 후 희순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이힐 소리였죠. 백돌이가 귀를 쫑긋 세우며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정미예요. 희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미의 목소리였습니다. 20해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죠. 희순은 빨래를 바구니에 던져넣고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까만 정장 차림의 정미가 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듯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큰 가방을 든 모습을 보니 한동안 머물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정미야. 희순이 부르자 정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딸과 어머니 사이에 흐르는 어색함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희수는 정미를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정미가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집에 들어서자 정훈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남매가 마주보는 순간 공기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오, 정미 왔네. 오랜만이다. 정훈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미는 정훈을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이 연락했다면서요? 유언장 얘기도 듣고. 그래, 들었겠네. 어떤 기분이야?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이 어때? 정훈의 말에 정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희수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앉아라, 정미야. 밥이라도 먹고 얘기하자. 하지만 정미는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희순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유언장이 있었어요? 희순이 고개를 끄덕이자 정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0년인데. 그게 그냥. 희순이 말을 잇지 못하자 정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유리하니까 숨겨뒀겠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30년을 살았는데. 정미가 정훈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형은 뭘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형이 더 잘 알잖아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형이 어릴 때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훈의 얼굴이 굳어졌고 희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형이 저를 때릴 때마다, 제 물건을 부술 때마다 엄마는 그냥 모른 척 했잖아요. 희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미가 맞는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린 정미가 정훈에게 괴롭힘 당할 때 희수는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정미야, 그때는 내가
엄마는 왜 그땐 날 그냥 놔뒀어요?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형이 날 때릴 때마다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희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미가 어릴 때 정훈의 폭력적인 성향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막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내 아이니까 조금 거칠어도 괜찮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유언장을 쓰신 거 아니에요? 정미의 말에 정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지금 뭔 소리야? 나보고 폭력적이라고? 사실이잖아요. 형이 저한테 한 일들 다 기억해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런 거고. 어렸다고요? 형은 저보다 4살이나 위였는데요. 남매의 말다툼이 격해지자 희순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라, 둘 다. 옛날 일 가지고 왜 이래? 하지만 정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모르세요? 제가 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갔는지, 왜 20해 동안 연락 안 했는지. 희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미가 집을 떠날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정미는 다신 안 돌아올 거예요 라고 말했었죠. 난 내가 공부하러 간 줄 알았다. 공부하러요? 엄마한테서 도망가려고 나간 거예요. 정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였어요. 형한테 맞아도 학교에서 힘들어도 엄마는 관심 없었잖아요. 희순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미가 막았습니다. 이제 와서 유언장이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 집도 이 재산도 원하지 않아요. 그때 정훈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유언장 불태우려 했어. 너 그거 못 믿겠지? 정미가 희순을 바라봤습니다. 희순은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정훈의 말이 거짓은 아니었거든요. 한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정말이에요, 엄마. 희순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정민은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모든 기억이 아픈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정민은 자신의 옛방에서, 정우는 작은 방에서, 희수는 안방에서 각자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백돌이만이 마루에서 불안하게 돌아다니며 뭔가를 경계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희순이 밥상을 차리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라면 밥 냄새만 맡아도 달려와야 할 백돌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백돌아, 백돌아. 희순이 마당으로 나가서 불러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백돌이가 계속 불안해하더니 결국 어디론가 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백돌이 어디 갔지? 정미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차갑게 굴었지만 백돌이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죠. 모르겠다. 어제부터 이상하더니. 희순이 대답하는데 정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 이상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아, 그게 말이야? 내가 처리했어. 뭐라고? 희순과 정미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정훈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침 일찍 트럭 온 사람한테 넘겨줬어. 걔 장사꾼이더라고. 희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정훈아,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뭔 짓이야? 그냥 개 한 마리 판 거지. 어차피 늙어서 쓸모없는 개였잖아. 쓸모없다고? 정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엄마한테 얼마나 소중한 개인지 모르세요? 소중하면 뭐해? 먹여 살리는 것도 돈이고 아프면 병원비도 들고 그냥 없애는 게 나아. 희순이 정훈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 나쁜 놈아, 백돌이를 어디 팔았어? 당장 찾아와. 어메, 뭘 그렇게 화내?
걔 하나 없어진 게 뭐가 그리 대수라고. 희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돌이는 그냥 걔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지낸 가족이었고 외로운 희순의 유일한 친구였거든요. 백돌이를 당장 찾아와. 하지만 정우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이미 멀리 갔을 텐데 뭘 찾아? 그리고 엄해.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 유언장 같은 거 없었던 걸로 하고 이 집은 내가 상속받는 거야. 무슨 소리야? 정미가 끼어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나한테 유리해. 30년 전 유언장이 지금도 효력이 있을지 의문스럽거든. 정우는 어제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유언장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정운이 유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미 너는 그냥 서울로 돌아가. 여기 너한테 줄 건 없어. 정미가 분노했습니다. 형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해요? 아버지 유언장이 분명히 있는데. 유언장?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데? 그때 희순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유언장이 없어졌다. 정운과 정미가 동시에 희순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유언장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 어제 정운이가 가져간 후로. 희순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유언장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정운이 가져간 후 어디 뒀는지 몰랐거든요. 형, 유언장 어디 뒀어요? 정미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정우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도 어디 뒀는지 기억 안 나. 아마 어디 놔뒀겠지. 하지만 정운의 표정이 수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희수는 백돌이가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백돌아, 비 맞고 있을 텐데. 희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릴 때 갑자기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왈, 왈. 백돌이 울음소리였습니다. 희순이 급히 밖으로 나가자 비에 흠뻑 젖은 백돌이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백돌아. 희순이 달려가서 백돌이를 안아주려 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백돌이 입에 뭔가 물려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백돌이가 물고 있던 건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었습니다. 희순이 자세히 보니 유언장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유언장이 찢어졌네. 정미와 정운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찢어진 유언장 조각을 본 정미의 얼굴이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유언장이 이렇게 되면. 정우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실은 그가 유언장을 찢어서 버렸던 것입니다. 백돌이가 그 조각들을 물고 온 거였죠. 희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돌이를 팔아넘기고 유언장까지 망가뜨린 정운을 보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걸 숨기지 않았더라면. 빗속에서 희순의 후회가 깊어져 갔습니다. 폭우가 그친 다음 날 아침, 희순은 백돌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찢어진 유언장 조각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각들을 맞춰보려 했지만 너무 많이 훼손되어 복원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희순이 한숨을 쉬는데 정미가 나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이 재산 원하지 않았으니까. 정미야, 미안하다. 내가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희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하세요? 잘못한 건 형이에요. 그때 정운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젯밤 폭우 속에서 벌어진 일로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메, 이제 유언장도 없어졌으니까
법대로 하자. 이 집은 내가 상속받는 거야. 희순이 고개를 들어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정훈아, 내가 유언장을 찢은 거지?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하지만 정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희수는 아들의 거짓말을 알아챘습니다. 백돌이가 물고 온 조각들. 내가 버린 거구나. 엄해, 증거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정훈이 발끈했지만 희순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내가 정말 그런 아이였구나. 희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30년간 아들을 감싸고 돌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엄해, 뭔 소리야? 나 내 아들이잖아. 아들이라고? 자기 어머니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게 아들이야? 희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백돌이를 팔아넘기고 아버지 유언장까지 찢어버리고 내가 언제부터 이런 아이였니? 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자신을 무조건 감싸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엄해, 나 때문에 화난 거야? 그럼 내가 미안하다고 할게.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희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정미한테 어떻게 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야 다 보이는구나. 정미가 놀란 표정으로 희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해는 왜 갑자기 그래? 나 잘못한 거 없어. 정훈이 변명하려 했지만 희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너 내일 이 집에서 나가라. 뭐라고? 정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이 집 주인이야. 내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해? 그래, 내가 이 집 주인이다.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야. 희순의 말에 정훈이 화를 냈습니다. 엄해, 정신 차려. 유언장 없으면 이 집은 법적으로 내 거야. 법이 전부냐? 내 아버지 마음은 생각 안 해? 아버지, 이미 돌아가신 분 얘기 왜 해? 정훈의 말에 희순이 크게 실망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해버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훈아, 내가 이런 아이인 줄 몰랐다. 엄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내 권리 찾으려는 것뿐인데. 권리? 내 권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중하는 거야. 희순이 소리쳤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깨달으신 거예요? 희순이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에는 오랜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이해하려는 마음도 보였습니다. 정미야,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그때 정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너희 둘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보고 나가라고? 말도 안 돼. 하지만 희순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정훈아,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이 집에 있을 수 없다. 변하라고? 내가 뭘 변해야 하는데? 내 마음을 변해야 한다. 가족을 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마음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 정훈이 비웃었습니다. 엄해도 참 웃기네. 갑자기 무슨 성인군자가 된 것처럼. 나도 잘못했다. 널 너무 감쌌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희순의 고백에 정훈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편에서 떠나간다는 걸 느꼈거든요. 엄해, 진짜로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그래.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라. 희순의 단호한 말에 정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백돌이가 희순 옆에 다가와서 앉았습니다. 마치 희순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정훈은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를 걸어댔죠.
변호사에게, 친구들에게, 심지어 동네 이장에게까지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이장님? 저 정훈이에요. 우리 집 상속 문제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장도 변호사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유언장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법정 상속이 원칙이지만 집주인인 희순이 반대하면 복잡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짐을 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죠. 희순이 아침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정훈아, 언제까지 있을 거야? 어메, 나갈 데가 없어. 그리고 여기 내 집이잖아. 정훈의 뻔뻔한 태도에 희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정미가 부엌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형, 엄마 말씀 안 들으실 거예요? 너는 왜 끼어들어? 어차피 너도 서울 돌아갈 거면서. 그때 갑자기 대문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순이 나가보니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정장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죠. 혹시 이춘희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요. 저는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고 이봉수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희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봉수는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실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30년 전에 보관하고 있던 서류가 있습니다. 이봉수 씨께서 맡기신 건데요. 변호사의 말에 희순뿐만 아니라 정훈과 정미도 긴장했습니다. 어떤 서류 말씀이세요?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서류들이요. 정훈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유언장을 찢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유언장이 있다는 건가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봉수 씨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이걸 맡기셨습니다. 30년 후에 꺼내달라고 하시면서요. 희순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가족들에게라고 남편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읽어보시죠. 변호사의 말에 따라 모두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희순이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맨 위에는 유언장이, 그 아래에는 다른 서류들이 있었죠.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봉수는 정신이 명료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첫째, 본 가옥과 전 재산은 막내딸 정미에게 상속한다. 정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또 그런 소리예요? 이미 그 유언장은 없어졌는데.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건 정식으로 공증받은 유언장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어요. 정훈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둘째, 정훈에게는 별도로 준비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준다. 뭐라고요? 이번에는 정미가 놀랐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이봉수 씨께서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사두셨습니다. 정훈 씨 명의로요. 정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30년 전에 사두신 겁니다. 지금은 가격이 꽤 올랐을 겁니다.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자 정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자신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정훈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게 될 때까지는 이 아파트를 사용할 수 없다. 그 판단은 어머니인 이춘희에게 맡긴다. 희순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것까지 생각해뒀다니 몰랐습니다. 셋째, 만약 정훈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면 서울 아파트도 정미에게 준다. 정훈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성격을 그렇게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나는 정훈이도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을 묵과할 수는 없다. 정훈이 진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희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뒀구나. 정미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빠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정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아들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관련 서류는 모두 여기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변호사가 떠난 후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정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셨구나. 변호사가 떠난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정훈은 여전히 집에 있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받고 나서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희수는 남편이 남긴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유언장 뒤에 숨겨져 있던 편지였죠. 여보에게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당신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정훈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미안하다. 하지만 정훈이도 우리 아들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 희순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정훈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다. 다만 사랑받는 방법을 잘못 배웠을 뿐이다. 당신이 조금만 더 인내해주면 언젠가는 변할 거라고 믿는다. 그날 저녁 정훈이 희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메,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아들이었나? 희순이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처음으로 진실한 마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훈아,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다만 뭐요? 다만 다른 사람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어. 내 마음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정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메, 내가 정미한테 한 일들 정말 미안해요. 희순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훈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미한테 직접 사과해야지. 나한테 하면 뭐해? 그때 정미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정훈과 정미가 마주보는 순간 공기가 긴장됐습니다. 정미야. 정훈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너한테 많이 미안했다. 정미는 아무 말 없이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너를 때리고 괴롭히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정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 저한테 사과한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엄의 사랑을 혼자만 받으려고 했고 내가 힘들어해도 신경 쓰지 않았어. 정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정훈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걸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형이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그리고 백돌이도 미안해. 내가 팔아넘긴 거 정말 잘못했어. 희순이 놀랐습니다. 정훈이 백돌이 일까지 인정하는 건 예상치 못했거든요. 백돌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정미가 물었습니다. 찾아볼게.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거야. 그날부터 정훈은 백돌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물어봤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정훈이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메, 백돌이 못 찾겠어요. 너무 멀리 간 것 같아. 희순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훈이 노력하는 모습에는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찾으려고 노력해줘서 고마워. 그때 정미가 말했습니다. 형, 진짜로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아버지 유언장을 보고 많이 생각했어.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싶어서. 정미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데? 형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정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이 집에서 엄마 모시면서 살아보세요. 단 조건이 있어요. 희순과 정훈이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엄마한테 진짜 효도하는 거예요. 집안일도 돕고 몸이 아프시면 병원도 모시고 그리고 다시는 화내거나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정훈이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1년 동안 정말로 변한 모습을 보여주면 저도 이 집 상속 포기할게요. 정미야, 희순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버지 뜻도 형이 변하는 거였잖아요. 정훈이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네. 대신 형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정훈이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해보겠어. 그 순간 마당에서 낯익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왈, 왈. 세 사람이 모두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백돌이가 스스로 집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백돌이가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백돌이를 따라왔습니다. 저게 뭐지? 희순이 물었습니다. 백돌이가 꼬리를 흔들며 새끼 강아지를 데려온 것 같았습니다. 정훈이 조심스럽게 새끼 강아지를 안아들었습니다. 백돌이가 친구를 데려온 건가? 그 순간 정훈의 마음에 따뜻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거든요.